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28일 그제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수년간 결론을 미뤄온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였죠. 양심적 병역 거부, 기지국 수사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잇따랐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로인사이드와 심층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오늘 결정.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헌재 결정 총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이제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오늘 현재의 결정인데요.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앞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민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병역 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렸다. 오늘 헌재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일선 하급심법원의 판결 가이드로 작용하는 일종의 그라운드 룰인데요. 그런데 대법원 전합의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만 하급심에서 무려 87건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이 대법원의 정면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의미는 일선 하급심 법원들은 물론 대법원도 이제 전향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이런 메시지라는 게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민변 등의 해석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1년 6개월 옥살이를 한 임재성 민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와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감옥에 나온 이후에 남은 잔형을 대체 복무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이미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면복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국회나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선고 직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그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병역 의무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서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체 복무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체 복무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폰 위치 추적, 그동안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수사 기법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헌재가 오늘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헌재 도마 위에 오른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제2조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규정한 제13조 등입니다. 통비법 제13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이용 로그 기록 자료와 위치 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까지 수집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통비법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의 위치 정보 추적 사실을 통지할 의무 규정이 없고 수사 이후 개인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환영할 만한 판결이고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는 그것만을 갖고 소수인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앞서 송경동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2013년 철도 파업 등과 관련해 실시간 위치 추적 수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6명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해당 통비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휴대폰 일괄 위치 추적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청만 하면 불특정 다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정보를 받아왔던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 헌재의 선고들 중 눈에 띄게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양심적 병역 거부였던 것 같은데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던 법조계 이단아 백종건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에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은 60년 넘게 너무도 당연하고 신성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됐습니다.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데요. 헌재가 어제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양심적 병역 거부로 1년 3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푸근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은 백종건 변호사는 헌재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어제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 제도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처벌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28건의 병역 거부 사건을 병합해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28건 가운데 20건은 백종건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라서 사임계를 낸 상태지만 사실 그중에서 20건은 저와 함께 재판을 했던 병역 거부자들의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그 스스로가 사법시험 합격자로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6년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6년 3월 병역법 위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3개월의 징역살이 끝에 지난해 5월 출소했습니다.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5년간 자격정지라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신념상 단 하루도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4주 기간의 기초군사 훈련이 있는데 제 신념상으로는 하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판검사나 변호사로 보장된 앞날을 걷어차고 스스로 택한 가시밭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이런 불이익은 그동안 천형이었습니다. 사실 병역 거부자 한 명 한 명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젠간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인상 선결을 할 수 없고. 어제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게 백종건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어차피 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둬도 감옥을 다녀오면은 뭐 전과자란 낙인이 계속 찍혀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서 너네만 양심 있냐?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서 총 들고 나라 지키냐는 지적과 비난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뭐 양심적이라는 말이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개인의 신념에 따른 판단이죠. 사실 신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감사하다고 했던 백종건 변호사는 대체 복무제 도입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보여줄 때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민을 성실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정말 이 결정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바 있었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중 가장 난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는데요.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실로 다가온 미래에 대해 법조계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내용을 낱낱이 분석해봤습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자치경찰제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치경찰제는 전체 치안 시스템과 관련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한국 경찰이 안정적 치안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덜 들고 능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게 이철성 청장의 오늘 워딩인데요. 네. 수사권 조정 관련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꼽았습니다. 네. 지난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기로 하면서 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권 통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깔았는데요. 네. 이른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네.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조직과 인사를 보면 각 네.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도 직할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치경찰의 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청장 같은 지방자치경찰의 장은 네. 자치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뭐 업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역 생활안전과 경비, 교통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맡게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일반 생활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업무는 네.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 맡는 걸로 보면 됩니다. 네. 미국과 비교하자면 국가경찰은 특수수사나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는 FBI, 네. 자치경찰은 LAPD, NYPD 이런 것처럼 해당 지역 경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하고는 뭐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역 치안 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네. 권한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일단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음주운전 등을 단속해도 막상 처벌을 하려면 국가경찰로 인계를 해야 합니다. 네.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는 지역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그럼 제주도와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네. 성범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내용입니다. 네. 한마디로 현 지방청 소속 국가경찰과 권한과 업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네. 소속을 자치경찰로 바꿔 시장이나 도지사, 자치단체장 아래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설적으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 자체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자치경찰의 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자치경찰의 신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네. 일단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서울 등 부자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자치경찰 신분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자치경찰의 조직과 예산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네. 경찰은 현재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데 네.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치경찰한테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부 서울 등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려 들고 네. 특정 지역은 기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과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경찰들이 과연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해서 수사를 할지 의문이 들고 서울이나 경기 등 이제 특정 지역에 근무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정치권 줄서기에 대한 우려는 심의 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특정 지역 선호 우려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현장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요.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인공지능 AI와 법률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 토론회 어떤 취지의 토론회인가요? 네, 대한변협과 IT업체 대표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법률 서비스 시장과 어떤 연관이나 영향이 있는지 예측을 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전문성과 복잡성, 대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식 서비스 산업에 비해 이 법률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ICT 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진단입니다. 네. 김병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법률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뭐 ICT나 특히나 AI나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조금은 저조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법률 시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도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른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려면 원자료가 되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됩니다. 네. 법률 시장의 경우에는 이 원데이터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에서 네. 2대1로 알파고가 이기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해서 수백만, 이 수천 개에 달하는 기보를 입력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네. 알파고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바둑을 두게 만든 기술을 바로 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기보처럼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자료가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법원 판결문입니다. 네. 근데 이 판결문 공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3%도 채 안 되는데요. 네. 즉 예를 들어서 1000건 재판을 하면 3건 정도나 판결문을 공개할까 말까라는 겁니다. 네. 이래서는 이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들은 뭐가 또 지적이 됐나요? 네, 이 법률 상담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런 조항 등을 관련 법조항이나 제도를 손보고 정비해야 한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국어 음성 인식 등 이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첨단 ICT 산업과 법률 산업 간의 융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펀드 조성 및 세제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벤처기업 그리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요. 또 판결문 공개, 또 이 법제도 정비의 문제는 법원의 전향적 결단이나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이 사법부와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현 변협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공지능 기술은 변호사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법률 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도 토론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법률 시장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5월에 세계 최초 AI 변호사 로스를 실무에 투입을 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검토 분석을 해서 해당 사건에 최적화된 판결 내용들을 추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최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이 AI 변호사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입니다. 알파고에 진 이세돌 구단이 인간이 컴퓨터에 진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에 졌다라는 말을 한 게 당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법률 시장에서도 인간, 법률 소비자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단순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파문이 총수 일가를 전부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불러세우며 한진가를 초토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조양호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회장의 소환 현장을 저희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담아왔습니다. 이어지는 현장기획에선 지난 27일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팀이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최장 90일간의 정식 수사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선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법정과 재판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여기 서울은 오늘부터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곳 부산의 날씨는 어떤가요, 판사님? 부산도 아직 장마는 덜 내려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송 당사자와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판사가 영상으로 재판을 한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판입니다. 오늘 가상법정 온라인 재판 토론회엔 사법부 넘버2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참관했을 정도로 법원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통한 원격 재판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법정 사이버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자 영상통화와 개념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법원이 이미 2015년부터 변론 준비기일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현실 속의 제도입니다. 지금은 서울 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등 6개 민사재판부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판의 과정과 내용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상법정 영상재판이 재판 공개주의와 직접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는 없는 것인지 생성 초기부터 전자정보로 존재하는 증거관리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재판 전면 실시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 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영상 재판이 확대되어 원거리 출석의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 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이 판사와 사건 당사자들의 직접 대면 재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영상 재판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이자 또 다른 과제입니다. 온라인 법정, 전자법정, 사이버 법정, 첨단 법정 등 아직은 용어와 개념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영상 재판. 다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지금의 우리 법원과 재판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놓을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최장 90일간의 정식 수사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연 허익범 특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사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선 야당도 청와대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연루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특검, 그 정치적 파장과 함의를 의식한 듯 허익범 특검은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번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허익범 특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4만 7천 쪽 분량의 자료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유의미하다기보다도요,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난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 소정의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과 금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어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 옮긴 데 대해서도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취지로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저는 전혀 개의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도 현판식도 없이 조용하게 수사 개시 첫날을 맞은 허익범 특검은 조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정석대로 수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드루킹 특검은 최장 90일간의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검의 칼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까지 닿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가지고 논다라는 뜻의 농단, 25일 열렸던 서울 변회 주체의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에선 사법농단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이었는데요. 어떤 취지고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로인사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로인사이드 보시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서울변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정경훈 서울변의 인권이사와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 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국회의원, 학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 이뤄졌습니다. 네.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앞서 서울변회 등 각 지역별 변호사회는요. 네.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고 추진해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재판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윤리의 책임성 강화 같은 시급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에 전제가 되는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해서 네. 이제 진단부터 이뤄졌습니다. 네.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사법농단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참고로 농단은 중국 고전인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높은 곳에서 상황을 장악하고 판을 좌지우지한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가지고 논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사법농단,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영훈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이 사법이라는 이 공적인 이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 파괴이고 또한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든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불법인 행사로 보여지고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가지고 놀았다는 건가요? 네, 크게 세 갈래입니다. 네. 차성한 판사 등 상고법원 도입이나 이제 대법원 시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법관 사찰, 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 파악과 이제 대응문건 작성 등 재판 거래, 네. 이 재판 거래를 위한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등 재판 개입까지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법농단 네.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는 법관 독립을 명시한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네. 이제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오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직권남용 인정해왔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번 사법농단 사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네. 일단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입장이고요. 네. KTX 해고 여승무원 등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권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서 재판 거래 의혹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심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재심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결책으로 논의된 내용 다른 하나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른 하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요. 네. 핵심은 사법농단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 행정처 개혁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 두 측면이 제시됐는데요. 네. 이제 일단 단기 과제는 법원 행정처 인적 구성에 관한 겁니다. 네. 법원 행정처 국과실 과단위의 행정조직 보직을 이제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 공무원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네.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들을 굳이 법원 행정처에 보임해서 행정 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네. 법관들에게 법원 행정 업무를 맡김으로써 대법원장 사법 권력의 중앙 집권화 및 독점화를 자초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법관들을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위에 군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겁니다. 네. 뭐 장기 과제로는 어떤 게 제시됐나요? 네, 장기 과제로는 이제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고 법원 행정 업무는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네. 사법농단 가능성의 원천이자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구상입니다. 네. 더불어 법원 행정처와 함께 대법원장의 양대 수족이자 사법부의 이너서클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이제 현직 판사들을 임명할 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 등을 들여보내서 법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판사 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일석이조 3조라는 게 오늘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뭐 제시된 안들이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복지 구호시설 등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어떤 개선책이 논의됐는지 심층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위원장을 3차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조사 배경,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제출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조사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검찰에 나온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무 분담표 등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재판거래 관련자들의 실명을 특정한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비실명으로 그동안 관여했던 행정처 관계자들의 명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화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를 포함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 요청 자료를 일부만 주거나 거의 다 넘겨주거나 문제는 일부만 넘겨줄 경우입니다. 검찰로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든가 검찰이 사실은 막상 강제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이걸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 일선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회의적입니다. 당연히 하급심의 영장판사 입장에서도 대법원이 이미 판단의 범위가 상당히 아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관련해서 검찰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것도 재판거래 진실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분히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 조석재 전국공원노조 법원본부 위원장의 말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실천으로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정신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나 복지, 구호시설 등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불법 부당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일단 시설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 자체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122건이었던 1심 접수 건수는 2012년 278건, 2015년 762건, 지난해에는 856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수용 해제를 결정한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09년 14%였던 인용률은 2012년 10%, 지난해엔 5.62%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정문에 전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결정문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유 없다라는 얘기를 3줄짜리 결정문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수용 해제 청구 인용이 2017년 기준 20건 가운데 6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수용 해제 가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의료기관 의견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풀어달라고 청구한 건데 풀어줄지 말지를 해당 기관이나 시설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피수용자 상태나 치료 경과 등 수용 지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신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님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 인신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라 격리 구금된 외국인이나 탈북자 등에도 구제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여러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그 보호라는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용 해제 명령에 대한 집행 감독 기관이 없는 점 등 시행 10년을 맞은 인신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르게 걷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편이 더 낫다.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에게서 한 말입니다. 실제 인신구제 청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신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은행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는 은행 이자 꼼수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자 수익에 눈이 멀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금리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책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심사 결과를 조작해서 높은 금리를 부당하게 매겼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 금감원이 나설 정도면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대출을 금리를 어떻게 조작한다는 겁니까? 네, 은행은 소득이나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전산 시스템에 소득이나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속여서 허위로 이게 입력을 했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정상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물려왔습니다. 네. 고객들이 복잡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런 산출 내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또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은행들이 이제 갑적인 위치에서 돈을 빌리는 의리치에 있는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최종 금리만 통보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조작에 대해서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은행들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고객들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누락되었거나 조금 적게 입력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 착오라는 얘기죠. 예, 은행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자체 점검하고 또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은행의 입장이 좀 석연치 않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예,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을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통에 따라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에 넘는 그런 금액이 이렇게 부당하게 책정이 됐고요. 또 1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은행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나요? 예, 과거 외환은행의 임직원들이 11,380건의 대출 금리를 무단으로 올려서 303억 원의 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2013년에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금리 변동에 있어서 추가 약정서가 없었거나 서면 통지가 없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고객을 속였다는 것인지 또 고객의 동의가 바로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과거 그 사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대출 금리가 문제된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금리를 올린 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행들이 이번에는 책임을 좀 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행 주장대로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열쇠일 텐데요. 소득이나 담보가 없다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데도 대출이 나갔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은행의 경우에는 건수가 1만여 건이 넘는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자료만을 은폐하거나 또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경과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허위 사실을 입력해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좀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로 이렇게 업무를 잘못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그 금리를 통보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손해가 정말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향후적으로 조금은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사 사례도 있었고 이번 사건이 또 터지게 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예, 구체적으로 가상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산정 기준을 공개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감면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또 그리고 고객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은행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뢰 회복도 하고 또 고객을 보호해주는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슬그머니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심한 듯 보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법무부가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슬그머니 깎았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게 뭔가요? 네, 흔히 이제 국선 변호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검사가 선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데 국선 변호사,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성범죄 피해자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확대돼서 성폭력 처벌법에서도 이제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수를 정부가 주는 것 같은데 이 국선 변호사 보수,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깎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깎은 건가요? 네, 이 국선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수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수표를 바꿨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보수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국선 변호사들이 기본 수당 2만 원을 받는데요. 그 2만 원을 받는 대신에 이제 수사나 공판 절차 이런 것에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 수당이 최대 40만 원 선이었는데 20만 원 정도로 깎았고요. 절반 정도로 내려갔고 서면 제출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는 경우에 수당이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만 원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상담 보수는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절반쯤 깎인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보수 지급액이 최대 상한액이 94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통상 형사 사건 수임료에 비하면은 적은 거는 확실히 적은 거죠. 네,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업무를 보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관여하고 법원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 수임했을 때 업무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 사건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착수 보수를 받고 일하기는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국선 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네, 대한변협에서 지난 금요일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협에서는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특성상 법률 조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상적인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 진술 조사를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 하는 거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요. 형사 법정에까지 참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 업무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냥 보수만 엄청나게 깎아버린 셈이 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깎인 셈이 되니까 그냥 단순히 그 손해를 국선 변호사가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크게 틀린 말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선 변호사 보수 자체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될 사건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사건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얼마씩 깎아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업무는
더 중하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데 보수를 줄인다면 국선 변호사 선정 제도 자체의 취지를 자칫 법무부가 크게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좀 실질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깎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 문제는 보수 문제고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검사장 그리고 지청장이 국선 변호사 예정자 명부, 국선 변호사 명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등의 수사기관에 또는 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곳에다가 나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검사가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국선 변호사 선정자 명부에 일단 변호사는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경찰에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네, 경찰 단계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뭐 일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보수를 적게 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은 어쨌든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간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선 우리 법전 곳곳에 도사리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찾아내 지적해온 바 있는데요. 일제시대 보호관찰령의 뿌리를 둔 보호관찰법에 나오는 계기라는 일제잔재 법률용어와 없애다라는 뜻의 제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한 지도 이제 100일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행선지, 앞날, 시방서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찾아내 지적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일제 잔재 법률용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계기입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세계 최연소 비전향장 기수 강용주 씨가 지난 4일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 관찰 처분 면제 청구를 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과오를 반성한다면서 보안관찰법으로 고통을 주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강 씨 측 설명입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주요 활동사항,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여행 목적지와 기간, 목적 등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일제 때 이른바 불량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보호관찰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강용주 씨는 20년 가까이 보안관찰법 신고를 거부하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이거 대표적인 악법 중에 악법인데 일제 잔재로서 내려오는. 이 보안관찰법 제26조에 계기라는 낯선 한자가 등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일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하여는 이라는 조항입니다. 계기는 높이 들 개,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기록하여 높직하게 붙임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록해내어 붙이거나 걸어두고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 즉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제 잔재 뿌리가 박혀있는 법령,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일본식 용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써주셔야죠. 필요에 의하면 있어도 되지만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계기라는 일본식 법률 용어는 보안관찰법뿐 아니라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특례법,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세칙 등 우리 법전 곳곳에 음습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가 우리 법전에 남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제 시기에 법학 공부한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러니까 그 법에 사실은 이 말 속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말이라고 무조건 청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뜻이 이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말도 아니고 거기다 일제의 잔재이기까지 한 법률 용어 계기. 우리 법전에 계속 두고 써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제각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각 무슨 뜻일까요? 김정래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제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제각이라는 법률 용어는 우리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6조 1항부터 4항까지 연이어 나옵니다. 제26조 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조항 2항의 경우 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 중인 자산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각하는 공사기간, 뭘 하는 공사기간이라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각은 일단 한자로는 덜 제자에 물리칠 각자를 씁니다. 덜고 물리친다. 한자를 알아도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자를 보면 아시겠어요? 아니요. 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제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각은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제외 또는 제거의 또 다른 한자입니다. 전기사업을 관장하는 산자부에 제각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규칙에서 없애다나 제거하다 같은 다 아는 단어를 놔두고 제각이라는 낯설디 낯선 한자를 계속 두고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귀국하면서 길었던 항해를 마쳤습니다. 스웨덴, 멕시코전에서 연달아 패해서 사기가 꺾인 상황이었음에도 세계 1위 독일을 꺾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